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옛날 옛적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신통한 소금장수. 교훈이 담긴 전래동화 편안한 시간 되세요. 신통한 소금장수. 옛날에 사람들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는 소금장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소금이나 팔러 다니는 키 작고 볼품없는 늑수그리한 남자가 어찌하여 사람들 관심을 끄는지 그 속내를 가만 들여다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조선팔도를 아니 돌아다니는 곳 없이 소금찜을 치고 다니는 이 남자한테 제일 무서운 건 활짝 열린 하늘문으로 콸콸 쏟아지는 빗줄기였지요. 너른 들판을 걷다 오르르 쾅쾅 쏟아져 내리는 소낙비라도 만날라 치면 순식간에 등에서 녹은 소금물이 철철 흘러내려 등 허리가 가뿐 새처럼 가벼워지고 말지요. 몸이야 가벼워졌다지만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먹고 사는 일이 이러하니 자나깨나 소금장수 눈은 하늘에 둥둥 뜬 구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름 모양이나 색깔 흘러가는 꼴만 봐서는 도무지 비오고 개는 걸 점칠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오랜 세월 비오고 개는 때 마치기에 골몰한 소금장수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게 있었으니 바로 기름종이였습니다. 소금짐을 덮는 기름종이가 눈알 시리게 햇볕 창창한 날에도 누글누글 눅눅해지면 곧 비가 온다는 신호요. 제 아무리 억수장마로 퍼붓는 빗줄기가 계속될 때에도 뽀송뽀송 마르면 곧 비가 갠다는 신호란 걸 알아낸 것이지요. 기름종이 변하는 꼴로 날씨를 맞추는 소금장수. 그때부터 비 한 방울 아니 맞고 소금장사 잘도 하며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마음씨도 고와가는 고을마다 비가 온다 갠다를 제때 알려줬지요. 햇볕에 말리느라 쫙 늘어놓은 벼, 보리, 콩, 깨 같은 곡식이 비라도 흠뻑 맞으며 그런 낭패가 어디 있으며 큰 비가 떠나려 가면 하나라날 무릉덩이에서 어떻게 집어 올리겠습니까? 소금장수 말을 들으면 이런 낭패를 아니 당하니 이 소금장수를 일컬어 조선팔도 고을마다 신통한 소금장수라고 칭송하는 말이 드높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늘의 기운을 안다는 신통한 소금장수 소문이 급기야 한양사는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금장수가 강원도 철원 땅 어느 고을 주막에 묵고 있을 때였습니다. 느닷없이 포줄 수십 명이 들이닥쳐 소금장수를 메워 싸더니 내가 신통한 소금장수냐. 어하니 벙벙한 소금장수는? 난 소금장수는 맞수만 신통하지는 않소. 내가 하늘의 조언을 알아맞힌다는 그 소금장수 맞지 않느냐. 난 비오고 개는 것만 알 뿐이여. 포졸들 대뜸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질러대는데 맞다. 이 사람이 바로 신통한 소금장수다 하며 무작정 가마에 들이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한양으로 가까워지는 소금장수. 틈만 나면 도망칠 궁리를 해보지만 밤낮으로 번뜩이는 눈초리가 물샐 틈 없이 매서워 꼼짝 못했지요. 몇 날 며칠을 이렇듯 포졸들과 함께 길을 가다 보니 급기야 소금장수는 자신이 끌려가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안도 땅 어느 고을의 원님이 부임만 하면 부임하는 날로 송장이 되어 나온다는 거였지요. 그 이유를 알아내라고 임금님이 신통한 소금장수를 부른 거랍니다. 어이구 잘못난 소문이 나를 죽이는구나. 그날 밤 소금장수 일행은 경인도 용인 땅 어느 주막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서 경기도까지 오는 동안 각 고을마다 신통한 소금장수를 얼마나 용숭하게 대접했는지 몰랐습니다. 신통한 소금장수가 나라님의 명을 받아 올라가는 행차라는 사실을 이 주막집 주인이라고 모를 리 없었지요. 깊은 밤 주막집 주인이 소금장수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어찌나 근심 걱정이 가득한지 쪼글쪼글 늙은 주인 남자 얼굴이 당장이라도 바스라질 듯 까칠해 보였지요. 주인 남자는 애처롭고 슬픈 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통한 재주가 있다고 하니 내 사정 좀 돌봐주시오. 소금장수는 제 코가 석자라도 주인 남자 하소연을 들어볼까 했습니다. 3년 전 이 주막을 짓고부터 마누라가 알아누워 산송장이 되었다오. 백약이 소요없고 어떤 명의도 변명을 모른다오. 참으로 딱한 사연이었지요. 두뇌의 뼈골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어렵사리 주막을 마련해 한시름 놓았더니 마누라가 병으로 알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금장수 마음이 언짢아 주인 남자 손을 잡고 위로만 할 밖에 없었지요. 아무 말 못하고 눈만 끈뻑끈뻑하고 있으니 주인 남자 생각하기를 소금장수가 신통한 생각을 하는 중이라 지레에 짐 잡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 누운 소금장수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억울하기가 끝이 없었지요. 죄라곤 소금장수 수십 년의 기름종이로 변하는 꼴로 날씨를 알아맞힌 것밖에 없는데 이런 고비를 맞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한숨만 퍽퍽 내쉬던 소금장수 비틀비틀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가 소금집 덮는 기름종이를 만지작거리며 꺼이꺼이 통곡을 했습니다. 어휴, 억울하다, 억울해. 어찌해야 살아난단 말이냐. 그때였습니다. 철컥철컥 대문 두드리는 쇳소리가 나란히 이어 말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억울한 건 풀어야지. 활짝 놀란 소금장수가 깜깜한 어둠 속을 휘휘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귀를 쫑긋 세우고 아까처럼 중얼거렸지요. 어휴, 억울하다, 억울해. 어찌해야 살아난단 말이냐. 이번에도 아까 같은 쇳소리와 함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울한 건 풀어야지. 이번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서 그 소리가 대문에서 난다는 걸 금방 알았지요. 소금장수는 천천히 대문가로 가서 중얼거렸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해. 어찌해야 살아난단 말이냐. 그렇게 하자 대문에 매달린 문고리가 탁탁 대문을 두드리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집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부터 풀어줘. 그럼 내가 살아날 방도를 알려주지. 응? 응? 어떻게 하면 되는데? 소금장수가 묻자 문고리가 차근차근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마누라가 누워있는 방 밑을 파보면 세 사람의 백골이 나올 거야. 억울하게 죽은 사람 위에 방구들을 놓아서 죽은 원규의 아콘이 붙은 것이니 고들장을 파내고 세 사람의 백골에게 각각 상을 잘 차려 제를 지내주면 되지. 그 말들은 소금장수 날이 밝은 대로 방구들을 드러내라. 이르니 문고리가 말한 그대로라. 새 백골에게 정성껏 제를 오르니 주막집 마누라가 거뜬히 일어나 돌아다니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통한 소금장수 칭찬하는 소리가 들썩들썩 골사랑채로 안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금장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문고리에게 가까이 가니 문고리 하는 말이 이 집주인이 은혜를 갚겠다고 하면 다른 말 할 것 없이 나를 달라고 해. 주막집 주인이야. 그깟 문고리 좀이야 하며 신이 나서 선뜻 문고리를 떼주었습니다. 소금장수 손에 들어온 문고리가 말했지요. 앞으론 걱정 마라. 문고리의 신통한 재주를 아는지라 소금장수는 마음을 턱 놓고 닥치는 일은 물 흐르는 대로 맡기리라 작정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간 소금장수는 임금님을 만났지요.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평안도 땅으로 말을 타고 산을 넘고 길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어떤 산인가? 소금팔로 다닐 때 같으면 다리가 퉁퉁 붓도록 종종 걸음으로 넘었어야 할 산이었지요. 또 소금찜도 지지 않은 등어리는 얼마나 가벼운지 게다가 주머니에 든 문고리가 평안도 땅 고우러니 죽어나가는 이유를 말해주며 그곳에 가서 할 일을 차근차근 말해주니 거뜬거뜬 평안도 땅으로 잘도 걸어갔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평안도 땅에 도착한 소금장수는 고을 아전들을 불러 명령했지요. 마른 장작더미를 산더미만큼 써하라. 그리고 전국의 명포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불러 모아라. 일이 착착 진행되자 소금장수는 또 명령을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소금장수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서도 아전들은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신통한 소금장수라고 하니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요. 드디어 수십 명의 포수가 고목나무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장작더미 뒤로 울타리처럼 둘러섰습니다.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기둥이 이글이글 솟구쳐 올랐지요. 시뻘건 불덩이가 고목나무에 옮겨 붙고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나무가 타들어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나무가 번쩍 들어 올려지는가 싶더니 고목나무 밑에서 백여우 3마리가 튀어 올랐습니다. 콩복드 포수들 총소리가 공중에서 울릴 때 백여우 2마리가 픽 쓰러졌지요. 그러나 한 마리는 불길을 뚫고 1등 포수들을 노려보며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고목나무 밑에 있던 백여우 3마리가 조화를 부려 고론이 죽어나갔던 거였습니다. 소금장수는 큰 상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로부는 늦장가도 들고 넓은 귀화집도 짓고 그럭저럭 편안한 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신통한 소금장수를 만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은 참으로 고달픈 노릇이었습니다. 하루에 20명도 넘게 찾아오는 날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해 주느라 진이 쪽 빠졌지요.
아무려면 그런 날엔 문구리조차 어느 구석에 숨어 들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답할 말이 없는 소금 장수는 쩔쩔매며 겨우 손님들을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임금님이 또 신통한 소금 장수를 불렀습니다. 중국 천자가 조선에 신통한 소금 장수를 보내라고 사신을 보내왔다는 거였습니다. 소금 장수가 임금님의 명을 받고 중국으로 가기 위해 의주 땅 압록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문구리가 여느 때와 달리 미리 닥쳐올 일을 알려주었지요. 중국 천자의 애첩이 병이 들었는데 그 애첩이 그랬다는 구먼. 조선의 신통한 소금 장수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그것도 생간을 내야 먹어야 낫는다고 해서 당신을 불러드리는 거야. 들어보니 소금 장수로서는 꼭 죽으러 가는 길이었지요. 마음이 다급하여 살아날 방도를 물으니 문굴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병자의 집 맥이나 한번 해보고 죽겠다고 그래. 그리고 병자의 방에 들어갈 때 나를 문갑에 넣어 가지고 들어가. 역시 모든 일은 문구리가 짐작한 대로 맞아 떨어졌지요. 소금 장수는 문구리 들은 문갑을 소매로 감추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병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샅샅이 뒤지더니 문갑을 두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소금 장수는 짐이 든 문갑이라며 이걸 두고 들어가면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호통을 쳤지요. 그 말을 들은 천자는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문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살테니 한 마리가 튀어나와 누워있는 애첩에 목줄을 물어 뜯어버렸지요. 순식간에 캐갱캐갱 소리가 나며 백여우 한 마리가 사지를 쭉 뻗고 늘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평안도 땅 고목나무 밑에 숨어있다 한을 품고 달아난 백여우였습니다. 중국 천자는 부끄러워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국의 천자가 사람으로 둔갑한 요물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자탄하며 조선의 소금 장수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신통한 재주를 빛내고 상을 받은 소금 장수는 덧없이 행복했지요. 하지만 문구리에게 어쩐지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소금 장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덕에 나는 고생하지 않고 복되게 살고 있다. 내 어찌 은혜를 갚을까? 하니 문구리가 일러주는 거였습니다. 나는 원래 중국 산동 사람이야. 배선장으로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백길에 나섰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지. 저 자식도 못 보고 객지원원이 되자 너무도 억울하여 내 혼이 배고리에 달라붙게 되었어. 그 배고리가 황해를 흘러 조선 경기도 땅 주막지 문구리로 쓰이게 되었던 거야. 이제라도 내 처와 자식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원원이 편히 잠들 것 같아. 그날로 소금 장수는 문구리가 알려준 산동마을을 찾아갔지요. 문구리 말대로 10년 전 배를 타고 나간 가장이 여태 소식이 없다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서 그동안의 사연을 들려주며 문구리를 내어주니 처와 자식은 피눈물을 토해가며 슬퍼했습니다. 문구리를 놓고 장사를 지낸 뒤 유골 대신 잘 모시는 걸 보고서야 소금 장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너는 내 가족을 찾았으니 억울했던 심정이 다 풀렸겠구나. 그러나 나는 어찌할까? 그러니 문구리가 말했습니다. 신통한 재주가 없다고 하면 되지. 소금 장수 곰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라 신통한 재주가 없을 때는 신통하다 거지. 소문이 났는데 이제 와서 신통하지 않단 말을 믿겠는가 말이지요. 소금 장수가 고개를 흔들며 시름 섞인 한숨을 또 내쉬자 문구리 하는 말이 의주 압록강을 건너갈 때 누나를 하나 빼. 누가 찾아오거든 중국서 건너올 때 눈을 한쪽 잃어서 신통한 재주가 없어졌다고 하면 되잖아. 소금 장수 다시 곰곰 생각해보니 소금 장수만 했다면 얻지 못했을 많은 재산과 귀한 가족을 얻었단 말이지요. 모두가 문구리의 힘으로 갖게 된 거죠. 재산이야 다 내놓아도 좋지만 신통한 능력을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철석같이 자신을 믿는 가족들은 또 어찌할꼬. 소금 장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러고는 의주 압록강을 건너며 왼쪽 누나를 하나 잡아 뺐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소금 장수는 그동안 모은 재물로 큰 걱정 없이 남은 삶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간혹 신통한 재주를 보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왼눈이 된 소금 장수는 짐짓 멍청한 웃음을 지으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 손돌과 구렁이. 손돌과 구렁이 옛날 고려 때의 이야기랍니다. 때마침 북쪽에서 힘을 키운 몽고군이 쳐들어와서 군거리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임금은 재빨리 광화도로 몸을 피했지요. 임금 일행이 적의 눈을 피해 김포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미리 연락받은 손돌이라는 백사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돌은 배를 저어 나갔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이 세게 불어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임금은 손돌을 나무랬지요. 어서 서둘러라. 백사공이 어찌 눈을 못 졌느냐. 손돌은 머리를 조아리고 더 힘껏 노를 저었지요. 하지만 배가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뱃머리가 돌아갔습니다. 네 이놈, 바다로 나가지 않고 왜 배를 돌리는 게냐. 임금님, 이곳은 여울목이라 물살이 해오리 치는 곳인데 오늘따라 물살이 사나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손돌의 말대꾸에 임금은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놈은 적의 적자가 분명하다. 어서 묶어라. 임금님, 제발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화포구에 닿을 것입니다. 손돌이 애원했지만 임금은 듣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의 목을 쳐라. 임금의 말 한마디에 손돌은 그만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하지만 손돌은 죽으면서도 임금이 탄 배가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바가지를 바다에 던져놓고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믿지 못하신다니 그럼 이 바가지를 따라 가십시오. 바가지는 물길을 따라 흘러 강화나루에 닿을 것입니다. 손돌은 죽으면서도 임금이 무사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막상 손돌이 죽고 나자 임금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배 안에 더는 물길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물살은 회오리치고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별 수 있나요? 바가지를 따라가는 수밖에요. 그런데 손돌 말처럼 얼마 가지 않아 광화나루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임금은 손돌을 죽인 것을 누이쳤습니다. 하지만 죽은 목숨이 살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임금은 미안한 마음의 제사나 잘 지내주라고 일렀습니다. 손돌의 제사날이 되자 엄청나게 추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바다가 그대로 꽝꽝 얼었지요. 사람들은 손돌이 억울하게 죽어서 추운 바람이 된 거라 믿으며 손돌이 죽은 여울목을 손돌목, 추운 바람은 손돌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손돌목에는 추운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어느 해는 착한 뱃사공이 배를 건네주게 되었지요. 이 뱃사공도 손돌추위는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돌바람이 불면 바다가 꽝꽝 얼어 배를 건넬 수가 없으니까요. 뱃사공은 이제나 저제나 손돌추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여기에서 배를 짰던 손돌이라네. 뱃사공은 말로만 듣던 손돌이라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렵겠지만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는가. 뱃사공은 냉큼 그러겠다고 했지요. 나는 본디 고향이 충청도 당진이란 곳인데 이제는 그만 고향에 돌아가 쉬고 싶다네. 내일은 날 좀 태워다 주게. 태워드리고 말고요. 뱃사공은 얼른 대답했지요. 그런데 깨워보니 꿈이었습니다. 꿈이라도 어찌나 생생한지 손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았지요. 날이 밝자마자 뱃사공은 허급지겁 나루터로 달려갔습니다. 꽁꽁한 얼음을 깨볼 참이었지요. 그런데 웬걸 날이 봄날같이 푸근해서 꽝꽝 언 줄만 알았던 얼음이 아주 얇은 살얼음이었습니다. 뱃사공은 배를 말끔히 청소해놓고 손돌을 기다리려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커다란 구렁이가 다리를 틀고 앉아 있었지요. 뱃사공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겁에 질려 노를 들고 구렁이를 막 쫓아내려는데 번뜩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이 구렁이야말로 손돌임이 틀림없다. 뱃사공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배를 저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구렁이를 태웠으니 노를 저으면서도 다리가 덜덜 떨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무서워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다행히 다람 한 점 없이 바다가 잔잔해 배는 술술 잘 나갔지요. 배는 한날절도 안 돼 당진포구에 닿았습니다. 뱃사공은 얼른 대를 대고 말했습니다. 손돌이라면 이제 고향에 돌아왔으니 억울함은 잊고 부디 잘 사시오. 구렁이는 대답하듯 한번 돌아보더니 스르르 기어나갔지요. 뱃사공도 그제야 안심하고 손돌목으로 돌아왔는데 그 뒤로는 손돌의 제사가 돌아와도 추운 바람이 더는 불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 없는 색시 옛날에
부모님을 잃고 오갈 데 없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먹고 살 길이 없어 할 일 없이 부잣집 종이 되었지요. 그런데 안주인이 여간 모질게 부려 먹어야지요. 동트기 전부터 한밤쪽까지 온과 고진이를 다 시켰습니다. 밥은커녕 풀죽 한 그릇 넉넉히 주지 않으면서 말이지요.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면서도 여자아이는 어여쁜 처녀로 자랐습니다. 부지런하고 참하다고 동네 사람들 칭찬이 자자했지요. 성질머리 고약한 주인집 딸은 볼썽사납다고 욕먹기가 일수인데 말이에요. 그럴수록 안주인은 처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검은 빨래는 희게 하고 흰 빨래는 검게 해라. 공 심은 데 팥나게 하고 팥 심은 데 공나게 해라. 이러면서 들들 보는 거였습니다. 처녀는 군말 않고 시키는 대로 일을 다했지요. 일이 끝나면 개울로 나가 흐르는 물에 머리카락을 풀어 넣어 감으며 울었습니다. 그러면 서러움이 조금이나마 식히는 것 같았지요. 하루는 안주인이 이쪽 산에 자갈을 저쪽 산으로 몽땅 옮기라 했습니다. 별 수 있나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안 그러면 메타작인걸요. 처녀는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자갈을 치마 폭에 담아 옮겼습니다. 자갈은 왜 그리도 많은지 그걸 캐 담다 손톱은 죄다 빠지고 손이 지물러 버렸습니다. 돌에 걸리고 넘어져 온몸은 멍투성이에 상처투성이 치마는 다 찢어졌지. 겨우겨우 일을 마치니 한밤중이었습니다. 아픈 마음을 달래려 겨울가에 가는데 뒤에서 서걱서걱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지요. 또 걷다 보면 서걱서걱 소리가 났습니다. 발걸음을 멈추면 그 소리도 딱 그쳤지요. 아, 내 치마가 서러워 오는 소리구나. 처녀는 너덜너덜해진 치마자락을 여미고 갔습니다. 개울에 들어가 머리를 감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피눈물아 멀리 가거들랑 다시 울지 말아라. 오느라 개울물아 남실남실 오거들라 다시 웃어보아라. 그때 귀가에서 싹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늘한 기운의 처녀가 고개를 들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서 개울물에서 넘실넘실했습니다. 머리를 만져보려는데 세상에나 손이 없었지요. 손도 댕강 잘려서 개울물에 둥둥 떠내려가지 뭐예요. 떠내려가는 제 손을 하염없이 보는데 손이 펄럭펄럭 날아가지 않겠어요.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말이에요. 기가 찼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날아가 버린 걸 무슨 수로 잡겠습니까? 잡을 손도 없었으니까요. 처녀는 손을 잃은 채 주인 집으로 갔습니다. 안주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도 없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거라. 이러며 처녀를 쫓아냈습니다. 처녀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또 돌았지요. 그러다 어느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헤맸는데 마침 길가에 커다란 배나무가 보였습니다. 큼지막한 배가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지요. 너무 높이 달린 데다 손이 없으니 딸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어찌어찌 얘를 사서 배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배에다 겨우 입을 댔는데 배가 뚝 떨어지지 뭐예요. 아야, 배나무 아래를 지나가던 어느 도령이 떨어진 배에 맞았습니다. 도령이 위를 올려다보다 처녀랑 눈이 딱 맞았는데 도령은 한눈에 처녀에게 홀딱 빠져 처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부모님께 처녀랑 혼인하게 해달라고 청했지요. 그래 부모님이 허락을 얻어 둘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알콩달콩 재미나게 잘 살았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손 없는 색시를 영 못마땅했습니다. 참하디 참한 처자들이 줄을 섰는데 손 없는 색시가 웬 말이냐며 이제나 제제나 내칠 궁리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먼데 일하러 간 틈을 타 시어머니는 손 없는 색시를 쫓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색시 뱃속에 아기가 생긴 걸 알면서도 말이지요. 손 없는 색시는 다시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다 혼자서 아기도 낳았습니다. 손이 없으니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한 끼 한 끼 얻어 먹을 수밖에요. 색시는 아기를 얻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동냥을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동냥을 못해 쫄쫄 굼다 어느 우물가에 다다랐지요. 목은 타는데 손이 없으니 물을 기를 수가 있어야지요. 물을 마시려고 엎드린 채 우물 속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째? 색시가 몸을 숙이는 바람에 업고 있던 아기가 쑥 빠져 우물로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떨어지는 아기를 잡으려 팔을 뻗었는데 아기를 붙잡을 손이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펄럭펄럭 두 손이 날아왔습니다. 날아와서 색시 팔에 딱 붙더니 아기를 탁 잡더라 말입니다. 하마터면 우물에 빠져 죽을 뻔한 아기를 구한 것이지요. 다시 생겨난 손을 보니 곱기도 그리 고울 수가 없었습니다. 개울에서 잘려나갈 때만 해도 부르트고 문드러졌는데 상처고 뭐고 하나도 없이 색시는 날개가 생긴 것처럼 홀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때마침 신랑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동안 신랑은 색시를 찾느라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둘은 아주 좋아서 얼싸안고 울다가 손을 맞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색시는 그 뒤로 더는